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 현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데요. 검찰은 배임 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한국타이어의 조 회장은 재판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주주총회에서는 이 조 회장에 대한 보수를 상향 지급하자 이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임원들의 보수 한도 또한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무려 40%나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겠다고 합니다. 지난 3월 화재로 공장 운영을 중단한 뒤 회사 요청에 의해 강제 휴직에 들어간 200여 명의 노동자들. 한국타이어 측이 이 휴직자들에게 주는 법정 휴업 수당인 기본급의 70%를 다시 40%로 낮춰 지급하겠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감액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회사 복귀가 늦어지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급여를 낮추겠다면서 구속 상태인 회장과 또 임원들의 보수는 늘린다 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잠시 후 집중 인터뷰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 김용성 지회장에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 이후 강제 휴직 조치에 이은 휴업급여 감액 신청 등 사측의 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과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6월 29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컬 대학 후폭풍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이후 이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그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요,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기획서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 통합을 전제로 지원했던 강원대학교하고 강릉 원주대학교는요. 6,283명이었던 정원을 2030년까지 5,8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담았다고 하고요. 예.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도 정원 338명 감축 그리고 한동대도요. 그 학부 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추가 지정 노리는 대학들로서는 이 정원 감축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성공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그러니까 지방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도 육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각 대학의 특색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정원 감축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지역 대학들이 정원 충원하기 어려우니까 뭐 스스로 정원 감축해라. 뭐 그러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이 글로컬이지 뭐 사실상은 인위적인 대학 구조 조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책 사업을 빌미로 그 지역 대학들에게는 구조 조정해라 이렇게 하면서요. 정작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정원을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정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그 첨단 산업 인재 양성한다면서 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이거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학을 죽이는 정책과 다름없다. 뭐 이런 비판이요. 지역 대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정부의 그 이번 예비 지정의 공정성 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제 방송에서 아나운서께서 또 말씀하셨지만요.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 공식 석상에서요. 순천향대학교가 글로컬 30 예비 지정 기준에 못 미쳤지만은 자신이 지정되도록 뭐 관여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인사가 이렇게 입김을 넣어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공정성 시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김태흠 지사 개인의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대학 입장에서는 이 만약 교육부에 이런 문제 좀 제기하면은 뭐 일종의 낙인 찍힐 수 있어서 좀 냉가슴 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충청권에 있는 한 대학이요. 이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된 일이 있었었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소송을 하면서 결국은 교육부의 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 회복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 소송 기간 동안 국비 지원 이거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요. 학생 수도 크게 줄었고 또 그러면서 재정난 그 경영난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학에서는 교육부에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하면은 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무용론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원 권한이 막강합니다. 뭐 돈줄을 쥐고 흔드니 대학들은 제대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구조, 문제군요. 네, 그래서 이번 예비 지정 결과 놓고도요, 이 탈락한 대학들이 선뜻 어떤 그 입장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학생들이나 각 지역 그리고 대학마다 이 특성이 무시된 채요,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여기에다 또 이제 이게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다른 곳에 쓰일 돈을 끌어다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정원을 줄이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길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26억 원대 깡통 전세 피해로 이 대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피의자가요. 지난주 경찰에 체포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2020년부터 이 대전의 다가구 주택 세 채를 지으면서요.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이 사회 초년생들인 세입자 26명을 속여서 모두 26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건물 지을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권자, 그러니까 채권 1순위는 금융권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건물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대출해준 금융권의 소유 상태인 것인데, 그럼에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세입자들이 이 선순위 보증금액 확인할 수 없는 거 이걸 악용해서요. 그 무분별하게 전월세 계약을 맺었고요. 이렇게 좀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 그 일부 세입자들이 고소를 접수한 다음에 경찰이요. 이 다가구 주택에 있는 임대차 현황을 좀 파악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채무 내역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 이제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들까지 조사해서 이 깡통 전세 사기 범행 이걸 확인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그 이 피해자는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그 휴대전화를 없애는 등 약 3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얼마 전 제주도에서 이제 검거가 됐고요. 지난주에 구속된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를 제주도까지 가서 검거를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칫 피의자 도주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요, 이 사건 해결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의 그 피해 회복과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제도적인 보완은 정말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와 정치권이 이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이거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 탓도 큰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요, 이 피해 변제 이거보다는 일단 피해본 피해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거는 추가로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쪽에 방점이 있어가지고 이 거액의 빚만 더 늘어나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예. 정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대책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대전에서도요. 그 지난 5월 말 기준입니다. 무려 203건의 피해 사례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뭐 이제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 주택 매입, 뭐 피해자의 긴급 주거, 법률 상담, 긴급 금융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긴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정부 대책에 따라서 이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예. 그 대전이 보면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고요. 그만큼 전세 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대전시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전시가 중앙정부가 아니니까 한계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줄 필요가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해야죠. 네, 이 전국의 그 전세 사기 접수건 가운데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 건이요 무려 22.5%나 되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대전시 차원에서의 이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 이거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국토부와 경찰과의 그 공조 체계 확립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요. 대전시가 좀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 현재까지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직원 일부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260여 명은 권고사직으로 일터를 떠났고요. 270여 명의 직원들은 강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 상황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들의 수당을 삭감하려는 사측의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낸 건데요. 250여 명에 대한 휴업수당을 감액하겠다,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국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김용성 한국타이어 지회장에게 이 휴업급여 감액에 대한 현재 상황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김용성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서 강제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휴직급여를 줄여달라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 복귀할지도 모른 채 생활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휴업급여마저 깎겠다고 하는 것은 노조를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전환 배치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 없는 휴업급여 감액 신청으로 노동자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인원 감축과 인건비 절감으로 최대 이익을 보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진호위는 사측의 일방적인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회장님 현재 250여 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이제 강제 휴직에 들어간 상태이고 그러니까 휴업 수당, 그러니까 휴업 급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 현재 그 휴업 급여 수당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휴업급여는 3개월 동안 휴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30%를 제외한 임금, 실임금이 210에서 24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예. 이 임금을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금전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회사는 통상임금 40%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측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210에서 110만 원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휴업자들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60명의 노동자가 강제 휴업 중이며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회장님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70%였던 것을 다시 40%까지 줄이게 되고 사측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110만 원가량의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당장의 생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그 휴업급여 감액 신청에 대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까? 화재에 대한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강제 재기 발령, 강제 실직 상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현재 노동자들에게는 휴업급여 감액 신청이란 것은 죽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270명의 노동자들 중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되게 하게끔 하는 것은 회사의 책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상황과 입장을 분명히 이제 회사가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 관련한 이야기를 노사가 사전에 좀 나눴다거나 뭐 논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한 달 전쯤에 사측의 본부장과 미팅이 있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본부장이 노동조합에게 휴업급여 감액 신청이 아닌 휴업급여 무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무급휴직은 해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노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했던 거고요. 지금 이번에 감액 신청 냈던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한국타이어 임직원들, 그러니까 임원들의 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발생한 뒤 3월 29일 조윤범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에서 70억으로 인상했습니다. 예. 한국타이어 조윤범 회장은 지난 3월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윤범 회장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사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휴업급여를 70%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감액 신청을 하면서 임직원들에게는 임금 보수를 상상시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타이어 기업의 영업 상황은 어렵습니까? 지금 한국타이어가 대한민국 공장에서 1위 기업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51.5%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상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손실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이 모두가 국내에서도 메꿔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 생산 손실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을 통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장들을 돌려서 그 어려움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만 봐도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달 초 방송에서 지회장님께서는 복귀를 위해 농성 중이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그 농성 현장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5월부터 지금 농성을 시작하고 있고요. 농성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전원 배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한 농성입니다. 근데 이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이제까지 사측이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 미팅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사측이 논의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사측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고요. 노동조합은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이야기했고 고용 안정에 대한 협치 구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거부했고요. 예.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농성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회장님 하나만 여쭤보면요. 27일 오후 1시 20분쯤에 대전공장에서 또 불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전공장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불이 났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전공장이 1공장하고 2상공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나서 전소된 공장은 2상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 솔직히 말하기 부끄럽지만 화재 났던 것은 지금 가동 중인 1공장에서 화재가 났던 것입니다.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지금 정년 반발이라고 해서 여러 대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 설비가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이렇게 후유증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장님 끝으로 방송을 통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국타이어는 회사가 어렵지도 않으면서 임직원 보수를 올려주면서도 강제휴직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휴업급여는 다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충남 진노위는 한국타이어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휴업 중인 노동자들은 대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한국타이어 고용 문제를 정치가 개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타이어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 인터뷰 전국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김용성 한국타이어 지회장에게 휴업급여 감액에 대한 상황과 입장 들었습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자치행정의 주요 사안과 지방의회 의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참여자 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감시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전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에 다뤄진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대전시 의회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안건과 논란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시의회 회기에는 이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감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인데 지난 시간에 결의안, 건의안과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의 등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법안들을 처리하고 또 의결했던 내용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번 회기에는 총 6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등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총 63개 안건 중에 62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 63개의 안건이 가결이 됐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건의안도 많고 결산안 이런 것들도 10개 넘게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 특별히 많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성격의 안건들이 올라왔던 겁니까? 네, 이번 회기에 상정된 63개 안건들의 의안 종류는 건의안 4개, 결의안 4개, 의견 청취의 건 1개, 조례안 36개, 요구안 1개, 동의안 6개, 예산안 및 결산안 11개였습니다. 예. 건의안과 결의안은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하나 있었던 의견 청취의 건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정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안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에 대한 건과 2023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결산안과 추가 경정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예.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작년 결산 그리고 올해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건데 올해 추경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반적인 금액을 살펴보면요.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 증액된 3,319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 이제 5조 7,715억이 됐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조 1,220억이 됐는데요. 대전시에 따르면 공약 이행 사업 관련한 부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추경 재원의 총 45%인 1,439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보문산 전망대 사업에 62억 원, 그다음에 또 예산 계획이 없다고 지적받은 호국 보훈파크 조성에 4억 원, 그다음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32억 원 등을 배정했고요. 또 과거 이제 국공립유치원 지원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도 7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47억을 포함하여 총 291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사안 중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0억 원이 추경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식장산역 건설이 한 단계 좀 발전할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의회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했고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또 몇 가지 좀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서 일부 금액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통과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좀 우려가 있는 사업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3,3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이 대전시의 예산은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6조 8,936억 6천만 원이 된 것인데 저도 방송을 통해 언급을 했지만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에 대전시장 집무실 등 이 시청사 곳곳에요. 도청 녹음 방지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오전에 열린 정례회 예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이금선 시의원이 질의하면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대전시 추경안에는 시장, 부시장 집무실 외에 정무직 보좌관실까지 총 8곳에 도청 녹음방지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1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요. 이미 도청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4곳에 녹음 방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정무직 보좌관실에도 도청 녹음 방지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예. 대전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선 8기 들어 어떤 불법 도청 사례가 발견된 적은 없다면서도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례회에서 이금선 시의원은 이 사업이 추경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 질문하면서 시장실에서 비밀리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지 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답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예. 그 불효불급한 것일까? 이 생뚱맞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도청이 불법이고 범죄이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대전시의 이 도청 녹음 방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전시청이나 시장 집무실 등의 기본적인 보안 장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미 시장실 등 주요 보안 시설에는 이미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를 추가로 정무직 보좌관실에까지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는 왜 안 하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제 도청 방지가 있고 녹음 방지가 있는데요. 도청 방지까지는 그럴듯한데요. 이제 거기에 좀 녹음 방지가 강조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부당 노동 행위 혹은 뭐 성비위 사건 등에서 현재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의 최후의 수단 같은 것들이 직접 말한 발언들을 녹음한 파일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녹음 방지 같은 것들이 강화됐을 때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이 최고의 좀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네, 최고의 예.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밝혔듯이 그 이미 주요 시설에는 도청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 대전시에 대한 도감청 사례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도청 사례는 미국에 의한 그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인데 예. 이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완고하게 뭐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등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가 생뚱맞게 갑자기 추경에 이제 해당 사업을 추가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의혹도 좀 제기해 봅니다. 예. 63개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조례안입니다. 누가 어떤 조례안들을 발의했습니까? 네, 시장 발의 조례안이 17개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19개입니다. 그 조례안은 이제 대표 발의자와 발안 동의자가 있는데요. 대표 발의는 이제 해당 조례안을 대표적으로 준비하고 이름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발의 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에 동의해서 이제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누구누구 의원 외 몇 명 이렇게 표기됩니다. 예.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당내에서 대표 발의자를 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표 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의정활동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조례 발안이니까 그것들로 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이번에 많은 뭐 발안과 그다음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좀 특이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경자 의원과 이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 2건 했고요. 발안 동의 17건 했는데요. 이것이 뭐 대표 발의 가장 많은 의원이 2개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표 발의와 발안 동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은 이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는 10건인데 발안 동의를 18건이나 이름을 올렸어요. 거의 모든 조례안에 이제 이름을 올린 셈인데요. 대표 발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좀 의정활동에 조금 더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가장 적게 발의하신 분은 김성광 의원인데요. 예. 대표 발의를 0건 하셨고요. 발안 동의도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은 어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유일한 상임위 부결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간사 배정, 위원회 역할 확대 등 문화예술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결의 사유와 상세한 맥락은 아직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결된 조례안도 있고 대전시의회 1차 정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론 지방의회의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전시의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결정을 잘 알려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내에도 시의회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임기 후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점 매우 비판받았고요. 그렇죠. 또 일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농담 등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또 시민들도 잘 지켜보는 것으로 감시하면 좋겠습니다. 예. 시의원의 총 정수보다 대표 발의된 조례안이 더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은 뭐 규모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어떤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견제 감시와 입법인데요. 입법 활동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6월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1차 그렇죠. 정례회에서 예. 좀 적극적이고 또 왕성한 의정활동 또 입법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감시자들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전 참여자치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다른 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이 공정한 수능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입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 있지 않은 이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면서 이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일단 우리 사회가 수능에 참 민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참 들썩들썩한데 두 분도 수능 보신 지가 이제 꽤 됐나요? 네, 저희도 수능 세대예요. 그렇죠.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네. 학력고사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94번 네. 그 학년도부터였으니까요. 저는 06년도 아. 수능을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11년도 수능을 또 봤죠. 저는 학교를 한번 자퇴하고 그러셨구나. 예, 재입학하더라고 수능을 2번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1년도 때가 제일 수능생이 많았었던 2005년 이후로 많았었던 때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이 제일 많았던 12년도에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안 했었나 봐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놀고 뭐 적게 하고를 다 떠나서 어쨌든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마지막 나에게 통과하는 관문인 거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마무리인데 저는 좀 어쨌든 모든 청소년들이 이 수능에 올인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발언들이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 불안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능이라는 게 예전에도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사교육도 심하고 몰래 불법 과외도 하고 그랬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라는 걸 폐지하고 수능을 치른 게 벌써 이제 30년이 됐고요. 이게 원 취지는 입시 과열도 막고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자. 네. 이게 취지였거든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이 취지에 부응해온 시험이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떻게든 이 교육의 빈부격차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우리나라 상위 1%라고 하는 친구들은 쪽집게 과외라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학 능력 시험이 맞는지 그렇다면 쪽집게 과외가 불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번에 수능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찾아본 것 같은데 그 학문을 대학에 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시험 명칭인데 그 기존의 학력고사에서 암기 방식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수학 능력 평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더한 것 같습니다. 더 더하다. 달달 외워서 그러니까 외운 대로 푸는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닌가. 이게 어떠한 변별력을 가르는 게 진짜 킬러 문항이 아니고서는 굳이 이렇게 수능으로 상대 평가를 하면서 줄 세우기가 필요할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른바 그 킬러 문항들을 제거해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 교육부의 주요한 이 대책입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들 제거하고 이런 게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출제 단계부터 이거 점검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요 대책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킬러 문항을 저도 한번 봤는데요. 와 진짜 사람 죽이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유튜버 그 채널에서 어떤 외국인이 영어 문장을 우리나라 영어 이제 그 수능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걸 봤는데 아, 못 네이티브 풀죠. 스피커가. 예. 네. 정말 해석을 잘하고도 그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과 그다음에 수학, 뭐 국어 이런 지식이 결합되다 보니까
무슨 이런 것이 영어 시험으로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의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킬러 문항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과연 이 킬러 문항들을 없앤다고 해서 이 수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들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교사가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교사가 여기 속해 있는 위원회의 모든 교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또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완전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 안에서만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킬러 문항 자체가 그 오답률이 막 94%, 막 84% 이러잖아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게 이미 시행됐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들을 줄 세우게 하고 돈이 많은 청소년들은 학원에서 이 킬러 문항만 가르쳐주는 학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그 사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예. 그러니까 수능 자체에 대한 시스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우수정 센터장께서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 그러니까 공교육의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됐거나 또 과도하게 고등학생 수준에 넘어서는 많은 개념까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출제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많은 수험생을 결국 사교육, 학원으로 내모는 원인이다라는 정부의 진단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을 보니까 집 개발의 길이를 왜 구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고 저는 어렸을 때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지만 뭐 시키니까 하겠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게 사실 정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문제 해결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도 못 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저는 말만 킬러 문항이 아니지 준 킬러 문항, 조금의 킬러 문항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걸 이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말했다는 거는 이 공교육에 대한 너무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초나 작년에 다른 민생 대책들 내놓는 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청소년들은 이것만 보고 3년 동안 또 준비하고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학원에서도 비상이 됐고 학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제 뭘 알려줘야 되냐. 이제 수능만 바라보고 공부했던 애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한다고 커뮤니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김진환 대표는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는 합니다.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런 킬러 문항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킬러 문항들이 학생들 간의 그 수준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뭔가를 딸딸딸 외우고 2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수술을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할 때 그만큼 버티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과 비슷한 그런 문항들이 있다면 정말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항들은 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공부하고 연습할 학생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 양성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 그건 대학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서는 대학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만큼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학문하는 시간이라면 그러한 시간이 대학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한 그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고 좀 단단하게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간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지 그걸 수능으로 판가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밖에서
네. 아니면 EBS 교재 완전 밖에서 한번 골탕 먹여보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쵸. 출제를 했을 때는 출제 근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있지만 어렵게 낸 문제인 건데 마치 교육과정과 EBS 교재에 완전히 그 궤를 벗어난 문제를 낸 것처럼 정부가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에서 해보게 되고 네. 이 킬러 문항이 정말 문제라면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과연 얼마나 그럼 줄어들 것이냐. 이제 정말 학교 수업에 모두가 함께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기회 평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거든요. 저는 절대로 사교육 시장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한국에선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죽지 않을 거라 그럼 생각을 실익이 하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실익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수능 문제를 건드릴 게 아니라 우리 그 입시 전형 보면 특별 전형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도서 산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친구들의 좀 그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주고 티오도 넓혀주고 많이 확보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수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뭐 좀 어려운 문제를 배제한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죽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방법은 그 킬러 문항을 죽인다고 해서 그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사교육의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마련하고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 때 단순히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급급한 게 좀 아쉽습니다. 뭐 노동 시간 뭐 교육에 대한 개혁도 늦었다고 이미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개혁의 상황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기존 예전의 정부들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았나. 근데 물론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다면 도대체 이 공교육에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공유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개혁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교육을 강화를 하자, 사교육을 줄이자. 그러려면 결국에는 변별력보다는 그럼 대학의 서열화 자체,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다 그러면 없애자. 이런 쪽으로는 또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다시 그 과학고라든지 뭐 그런 자사고, 예, 자사고, 네. 외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폐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이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에서부터 서열화를 나누는 것들이 고등학교, 대학, 직장, 서열화. 예 네.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못 없어지겠죠.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정책만큼은 정부가 바뀌어도 좀 일관성 있게 네. 변하지 않고 전 정부에서 좀 못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할지언정 아예 변경을 해버리면 너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좀 많은 아쉬움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이제 수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대학에서 그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학기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재 시도되었던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했어. 그러니까 사교육이 달라질 거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특히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청소년들 또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하는 학교로 또 많이 또 전학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꼼꼼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교육 줄이겠다 그런 방향으로 손을 보겠다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균형 서열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어쨌든 우리 교육이 가야 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서열화를 없애고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죠. 정말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도 수능을 한번 봤었다 이런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 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랬고 수능이 좀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학부모님들만큼 난 지금 고3 수험생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주입식 교육과
토론 없는 그런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게 수학 능력 사고를 발달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토론 수업도 많아지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수업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저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청년들은. 저도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너무 현실에 맞닿아 있는 맞아요. 청년들이어서 진짜 지금 당장 사는 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어떠한 변화의 점을 고민을 해본다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에 대한 특별성을 나라에서 조금 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교육이 살아야 저는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처럼 두 분 청년들이 명확히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거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를 명확히 하지 못한 주제는 또 처음이 처음인 것 아닌가. 같아요. 네, 수능 진짜. 없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 듣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욕 날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개천에서도 정말 좋은 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물수능, 불수능, 킬러 문항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그대로 본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서 수능까지 또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청년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청년대회센터 우수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5시 엔드스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솔의 슬로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